더티 15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못 올라간 거고, 제가 지금 한 그 엔비디아 시총이 3조 달러 정도 되는데 2조 달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어차피 그 AI 인프라 붐은 올해가 정점이고 역사적 정점이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유지 정도. 그리고 엄청난 그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페이스북만 하더라도 연 100조, 올해 100조 정도를 치불하겠다고 하는데 그 뒤는 제가 볼 때는 뭐 10조, 20조 뭐 이 정도 수준?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알리바바도 올해 52조를 투자한다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 우리나라는 조 단위 투자를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죠. 근데 그래도 미국에 대한 투자는 지속이 돼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를 아낌없이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10조 이상 뭔가가 투자가 일어나는 하드웨어 투자가 일어나는 경우는, 인프라 투자가 일어나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한 기업이 빅테크 기업 한 기업이 100조씩 투자하고 전체적으로는 거의 500조 정도 작년에 투자를 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얘기는 정말 삼성전자 옛날에 많이 하던 얘기죠. 초격차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거는 다른 나라들은 못하는 거예요. 중국 빼고. 제가 볼 때는 AI에 있어서는 유럽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다른 국가들, 이 국가들은 도태될 거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미국하고 중국만 남지 않겠나. 제가 장기적인 그런 그 뷰는 좀 잘 맞는 편이거든요. 제가 늘 네이버 카카오 까잖아요. 아무도 얘는 안 쓴다. 근데 이게 어젠가 그 네이버 최수현 회장인가 사장인가 이분이 취임하면서 약간 성토의 분위기가 있었대요. 아무도 우리 AI를 쓰지 않는다. 네이버 클로바 누가 씁니까? 오류가 장난이 아닌데. 이 GPU AI 전쟁 같은 경우에는 머니파워 게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대가 안 돼요. 삼성전자가 지금 갖고 있는 현금 보유가 100조인데 이것도 미국의 공장을 더 계속해서 지으면서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메타 한 기업이 그 올해 그 AI 인프라 투자가 100조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조 단위 투자도 없다. 만약 조 단위 투자를 누군가 한다고 쳐봐요. 뭐 삼성이라든가 뭐 SK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는 돈이 없어서 안 될 것 같고, 누군가가 이제 GPU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뭐 한 10,000개 정도 들어온다고 쳐봐요. GPU가 엔비디아 칩이. 근데 이거를 병렬로 연결해가지고 LLM 서비스, AGI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느냐? 없어요. 아무리 그 GPU라는 구슬을 엄청나게 많이 이제 이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꿰일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거예요. 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술이 없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는 오케이인데 AI 서비스 센터를 그 데이터 서비스 센터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기업들은 다 미국 아니면 중국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독고 투자일지를 2022년도에 이제 촬영을 처음 할 때 얘기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하드웨어도 그렇고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중국이 다 치고 올라간다. 그리고 삼성이 점점 그 칩 설계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대신에 제가 맥북 그 16인치짜리를 M1 반도체가 박힌 거 그거를 사가지고 써봤는데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성능 차이가 너무 크고 발열 이런 것들도 비교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삼성을 팔고 그 애플 사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던 거고, 뭐 그전에도 2017년부터 애플 주식은 사고 팔고 했었긴 했었지만 이 격차가 더 벌어질 거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죠. 제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는 매색가게 좀 있는 편이에요. 2017년도에도 한국 주식들 다 팔고 미국으로 간 것도 그렇고, 그때부터 이제 달러에다가 모든 재산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제조업은 중국이 다 먹는다. 제가 주식을 200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23년째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4년 정도를 증권사에 있었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세련되게 투자하는 방법을 배웠죠. 제가 증권사를 다니면서도 1년에 뭐 40일 정도는 해외에 있었거든요. 해외 여행을 가고 탐방을 하고 방구석 전문가로 그 남고 싶지 않았어요. 퇴사하고 나서도 거의 600개 이상의 도시들을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중국은 한 번도 안 갔어요. 오히려. 근데 다른 나라에서 보는 중국 기업 그리고 중국 제품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어마어마하구나 이걸 느꼈던 거죠. 제가 재작년부터 중국에 대한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테무 시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작년 중순부터 화두가 되더라고요. 그때서 이제 사람들이 개몽되기 시작했던 거야. 아마 2020년부터 제 채널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계신다면 한번 좀 리플 달아주세요. 어떤 분들인지 제가 궁금한데, 이분들은 제 일관적인 이야기들을 좀 공감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중국은 중국이고, 미국에 계속해서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이제 제조업까지 가져가잖아요. 이게 역사적으로 볼 때 제조업을 잃어버리면 통합 패권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전에 100년 전에 UK 영국이었고, 이거를 미국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국부가 유출된 건 어떻게든 최대한 막아야 된다. 특히 제조업으로 미국은 국부가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라가 기울 수 있다. 실제로도 많이 기우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이 제조업에서 특히 이제 전략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자급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물론 이제 비용이 많이 들긴 하겠지만 제조업을 품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중산층이 늘어나요.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GDP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그러면서 경제 활동이 늘어나면서 세수가 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정 적자를 막는데 상당히 좋은 역할이 있어요. 새로운 성장 엔진이 이제 팍 장착이 되는 거죠. 근데 물론 부작용도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지금 저는 트럼프 때부터 이 그 메이크 인 아메리카, 메이크 인 인디아가 아니라 메이크 인 아메리카 이런 정책들이 계속해서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반작용, 부작용이 바로 물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물가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통화를 막 푼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팬데믹에 대한 공급망 붕괴도 있었긴 했겠지만 계속해서 지금 예전과 다른 그런 물가 체계로 가는 거는 제조업이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이 인플레가 촉발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들거든요. 인플레를 일으키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서비스 부분도 있고 하우징 코스트도 있고 그리고 유가도 있거든요. 이 세 가지는 다 뭐랑 연결이 되냐면은 공장이 증설된 거랑 연결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몇 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은 자연스럽게 내려올 거라 생각이 들어요. 상승분이 꺾인 거죠. 물가 비싼 거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쭉 지속은 되는데 이게 상승률이 꺾인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물가 때문에 뭐 말이 많다, 관세 때문에 물가가 있다 그런 얘기 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공장을 유치하고 생산 활동이 늘어나면서 일어나는 그런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그걸 적응해야 된다. 왜냐면 저렴하게 중국에서 그냥 사서 쓰는 게 아니라 미국 내에서 만들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비싼 것들을 이제 뭐랄까 적응을 해야 되죠. 이제 감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2%대 중후반의 그런 물가도 그렇게 막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데 뭐 관세 때문에 앞으로 더 올 거라는 그런 그 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되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좀 물 건너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미국은 점점 뭔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제조업이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공장들을 계속해서 세우잖아요. 정의선 회장 키우고 뭐 셀란티스도 그렇고 여러 기업들이 공장을 조금 이제 신용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들어오게 되면 물가가 또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 같아요. 아무튼 뭐 이제 장황하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영원히 막 직선은 우상향하진 않죠, 그렇죠? 가끔 쉴 때도 있고 파동을 이렇게 그리면서 쉴 때 이제 조정, 코렉션이 있는 거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우상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 주식 시장이 조정이 됐을 때 다른 시장이 올라가는 측면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돈이라는 게 이제 머니 네버 슬립스잖아요. 다른 나라로 이제 가는 거죠. 여기 어느 정도 재미 봤으면 다른 나라 가서 놀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래 들어서 중국 시장이 올라갔고 유럽 시장도 올라왔고 한국 시장도 조금 콩고물 있어가지고 좀 올라왔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약간 단기성 상승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돈들은요 다시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돈도 다시 미국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폭락장에서 제 보유 현금의 50%가 이제 미국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물린 분들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이번 장에서 이 사이클에서 뭐가 문제였나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번 장에서 현금을 갖고 있다가 이제 주식에 들어가신 분들은 또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구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한번 경험으로 좋은 경험이죠. 좋은 경험으로 이렇게 좋은 마인드를 이제 기억을 하시고 나중에도 또 이런 재미를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힘을 빼면서 매매하고 주식하시는 그런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